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담사 치아라고 합니다. 인사부터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제가 사연 가지고 강의한 게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강의했었고 그 전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강의를 했었는데, 피드백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다, 이야기하는 중에 라는 피드백이 있으시더라고요. 반성하고요. 제가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또는 용어 이런 게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요즘에는 뭐 그냥 핸드폰 들고 AI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뭐 땡땡아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는 만큼, 많이 아시면 아시는 만큼 사실은 아내와 또 내 남편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검색하셔서 내 몸으로 직접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 빼고요,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아이구야. 네, 아내분 사연이신 것 같고, 어떤 고통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남편분은 도대체 왜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여성입니다. 네. 결혼 35년 차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슬하에 늦둥이 아들 하나를 출가시키고, 늦게, 그렇구나. 진짜 늦둥이시겠다. 이제야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살게 되었는데, 부부 금슬이 좋았던 우리 부부가, 네, 부부 금슬이 좋으셨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요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구야, 왜 그러실까요? 한번 볼게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50대 중반에 폐경이 왔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연, 고통이 뭔지 힘든 게 뭔지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이분 조금 늦은 50대 중반에 폐경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갈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보통 요즘에는 폐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완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폐경의 폐자는 다들 폐자라 그래서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완경의 완자는 완성하다, 인생을 이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요즘에는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나 이런 성학 쪽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완경이란 말을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의미를 되게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방면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완경은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폐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완경은, 보통 완경이라고 하면 마지막 생리 후, 조건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생리가 있은 후 한 1년 정도 계속 생리가 없다. 그럼 이제 드디어 생리가 끝났구나, 이제 완경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좀 많은들 의견들이 있으시죠. 3개월 동안 생리가 없었다, 6개월 동안 없었다, 이제 완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사실은 1년이 지나도 다시 생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뿐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이제 성학 쪽에서는 기준으로 1년, 마지막 생리 후 1년이 지나면 이제 완경되신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완경 시기가 이제 보통 빠르면 40대 중후반에서, 이건 이제 사실 조기 완경이죠. 40대 중후반부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정말 늦은 완경 맞네요. 50대 중반이시면 상당히 늦은 완경이시고요. 보통 늦어도 50대 초반 정도면 이제 완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경이라는 게 어쨌든 난자 생성, 어쨌든 생리를 안 한다는 건 난자 생성이 중단되었다는 얘기니까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난자를 생성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 분비도 급격하게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체적, 정신적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죠.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더 사연 진행돼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완경되면 생리 안에서 편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급감하게 되면 나에게 드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쁜 증상이, 부정적인 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끔 계시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놀라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완경 조절이 가능하다고? 네. 완전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완경 조절이 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완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난자 개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난자의 개수를 다 소비하고 나면 사실 완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늦게까지 뭐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생리를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 몇 년이라도 완경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불용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성학에서는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 쓰면 쓸수록 기능은, 우리 신체 기능은 유지되거나 또 발달하거나, 또 불용,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하거나 중지되거나, 이런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0년 근거를 좀 볼까요? 2020년에 영국 왕립학회 과학저널에서 미국의 코호트 분석을 좀 이렇게,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라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관찰 연구죠. 장기간에 걸친 관찰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그걸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성관계를 자주 할수록 조기 완경의 위험이 감소한다. 아이고, 말 되게 어렵다. 성생활을 자주 할수록 완경 시기가 늦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난소는, 제가 용불용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난소는 우리 주인의 몸이 계속 성관계를 하면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구나 하고 계속 난자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성관계를 안 한 지 한 뭐 2년, 3년 됐다, 1년 됐다, 2년 됐다 이러면 제 몸의 난소도 이제 우리 주인이 그만하려나 보다라고 기능을 닫게 됩니다. 근데 왜 닫게 되냐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배란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난자를 난소에서 생산해내는 그 배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란이라는 작용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용입니다. 아시겠지만 결국 난자가 정자랑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난자에 본인의 많은 에너지를 다 담아서 자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성의 몸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사실 여성은 굉장히 헌신하는 거죠. 난자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배란이라는 과정은 사실 면역 소모가 되게 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라는 게 외부에서 외부 물질이 침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다가가가지고 바바바박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드는 그런 게 면역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정자라든가, 또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들어오는 정자라든가 여성의 자궁에 생성되는 태아까지도 여성의 몸은 이물질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내 아이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란이 되는 시점서부터 아이를 낳는 시점까지 여성의 면역 기능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뭐 너무 쉽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감기에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인을 헌신하면서도 아이를 지키려는 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몸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렇게 배라는 에너지와 그리고 면역의 소모가 되게 큰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아니 성관계를 안 할 거면 굳이 난자를 왜 생성해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낮추는 거 안 하면 더 우리 몸이 여성의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문을 닫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생활이 드물거나 없을 경우에 배란을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이 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경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완경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완경에 대해서. 자, 조금 사연을 조금 더 가볼게요. 그 흔한 네, 완경이 왔습니다. 완경이 왔는데 그 흔한 안면 홍조나 밤에 땀 흘리는 증상조차 거의 없어서 어이구야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나는 갱년기를 쉽게 넘어가나 보다 하고 안심했었죠. 그런데 60쯤에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는 끝물에 더 힘들다라고 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딱 제 이야기가 되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갱년기, 갱자, 다시 갱자, 바꿀 갱자, 갱자죠. 네, 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완경이랑 갱년기를 같은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아까 완경은 생리가 끝나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는 생리가 없겠구나 하고 난소가 이제 난자 생성의 기능을 중지하는 그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완경은. 갱년기는 완경 전 후에 약 4년에서 한 7년, 정말 길게 하시는 분은 막 10년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긴 기간 동안 급격하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를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갱년기에는 정말 다양한 신체 증상, 정신 증상이 동반되죠. 신체 증상, 정신 증상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사연 주신 분에게는 없다라고 하셨던 너무너무 복 받으신 안면 홍조와 발한이라는 부분. 네, 얼굴이 붉어지고 뜨끈뜨끈해지고 땀이 나는 겁니다. 네, 어렵게 한자로 저렇게 써놨는데, 네, 어쨌든 땀이 나는 겁니다. 원인은요? 원인은 제가 완경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에스트로겐 분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성의 몸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가장 담당하는 주된 호르몬이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막 체온이 너를 뛰는 거죠. 막 올라갔다 또 뚝 떨어졌다 막 이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열감이 상승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손발도 막 뜨끈뜨끈해지고 얼굴도 막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열이 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열을 식히려는 자기 몸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려고 땀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땀은 증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땀까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막 주무시다 일어나서 부채질하고 옷 막 벗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비하는, 그러니까 좀 예방하고 아니면 증상을 좀 낮추는 방법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음식 드시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약국 같은 데서 파는 약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건 병행하시되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 내가 커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게 그런 선에다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 방에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리모컨을 두시고 덥다. 그럼 바로 에어컨 트시고요. 네, 다시 추워졌다. 그러면 끄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남편이 아니 왜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고 그래?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갱년기 기간이 끝나는 기간만이라도 합의 각방을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로 편안한 삶을 누리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감정적인 교류도 있으셔야지 서로 감정적이 그렇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리고 주무실 때도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껴 입으셔서 더우면 벗고 벗으셨다가 또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져서 추워지시면 또 얇은 옷을 입는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드시지 마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뜨거운 음식이라든가, 당연히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것도 체온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신체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증상도 좀 생기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면증,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생기시죠. 자, 이것도 제가 앞서서 안면 홍조와 발한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에스트로겐의 급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에스트로겐이 급감하기 때문인데, 에스트로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세로토닌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네. 세로토닌이란 말 또 어려운 말이 좀 나왔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로토닌의 역할은 내 몸에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행복 호르몬 또는 치유 호르몬, 힐링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로토닌이 풍부할 때는 내 몸이 편안해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저녁 시간,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다 아시죠? 우리 몸을 편안하게 잠들게 만들어주는, 네, 그 호르몬이거든요.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 호르몬이 낮춰져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마음도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울함이 생기는 거고,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양도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오게 되는 거예요. 대안은 뭐 너무 당연하죠. 어쨌든 우리 몸에 세로토닌의 양을 좀 늘려주는 게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사실 오전에 한 30분, 1시간이라도 햇볕에 나가셔서, 물론 이제 피부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요. 햇볕에 나가셔서 망막으로 햇볕을 받으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요. 그 세로토닌이 내 몸에 잘 저장돼 있다가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위해서 요즘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화학적 멜라토닌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물이라 그건 좀 어려우실 거고, 받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그 식물성 멜라토닌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잠을 주무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도움 주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같은 거, 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갱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또 이분 이제 어떤 게 힘드신지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가장 힘든 건 설명하기 어려운 몸의 변화와, 그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몸의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기복입니다. 아, 그렇죠. 정서적인 기복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면감, 우울감 같은 거.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픕니다. 아하. 특히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예전처럼 등산은커녕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네, 요 얘기도 조금 드리고 갈게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프다. 네, 요 얘기도 조금 좀 해볼게요. 자, 완경 이후에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 이상입니다. 네, 원인은 제가 앞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하고 있죠.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끝나고 완경이 지나고 나면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여성의 몸에 뼈 밀도를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화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의 또 하나의 역할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없게 관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빠지니까 아이구야, 관절도 힘드시고 뼈도 왠지 막 쑤시는 것 같고 근육에도 또 아픔이 오고, 그래서 증상은 전신 통증서부터 관절염, 근육통까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여성 시니어 어르신들 억울하지 않으시나요?
아유, 왜 도대체 여자들한테만 이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네, 뭐 나중에 그 호르몬 치료요법은 맨 마지막에 제가 강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쨌든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몸에 무리가 가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정도 나이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입니다. 그 정도도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근육이 있어야 뼈와 관절의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감정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그 왜 제가 여성 호르몬이, 감정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로토닌 그 양의 변화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우리 몸의 감정 조절의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저게 이제 세로토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게 감소되니까 증상은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예민함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분도 가라앉고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돋친 반응이 나가곤 합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조종하는 기분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근골격계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조종하는 기분 드시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도 감소되고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해지고요.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왜 그러니까 생리를 하실 때, 생리 전 증후군일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것도 호르몬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타임에 그 시니어 남성 어르신들께 꼭 부탁드리는 건 내 아내가 갱년기 때 이런 반응을 보이면 무조건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아내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몸을 조종하는 기분이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잘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겠죠. 남편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우리 아내분들도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네, 운동은 언제나 사실은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불면에서 말씀드렸죠. 뭐 멜라토닌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잠을 들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요 갱년기 시점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서 서로 감정적인 골이 점점점 깊어져서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감정적인 골이 되게 깊어지실 때는 두 분만의 노력으로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제3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굳이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두 분을 상황을 잘 아는 어떤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만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시다 보면 서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만의 노력으로 어떤 회복을 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타인의 제3자의 도움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좀 사연을 읽어볼게요. 남편에게 나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와우, 야, 너만 늙냐? 다 겪는 거지. 엄살 피우지 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와, 용감하신데요. 제가 느끼는 이 고통과 변화를 남편은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네.
네, 용감하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내분에게 너만 늙냐? 다 겪는 거지? 엄살 피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다니요. 도대체 뭘 가지신 걸까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좀 농담이고, 자, 남편분들 그러지 마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더 옛날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덜 사랑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왜 노년기에 아내분과 더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노년의 보통 현실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장수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네, 장수는 말은 되게 오래 살아서 좋은 얘기이긴 한데, 이 네 가지 장수 시리즈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되지 않죠. 네 가지 장수 시리즈가 뭐냐? 뭐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유병장수입니다. 네, 있을 유자 병, 우리 병들다 할 때 병자 해서 병이 들죠. 네, 병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굳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혈관도 노화되고 심장도 노화되고 뇌기능도 노화되고 해서 점점점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 아파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옆에서 누가 그 아픈 걸 보살펴주는 사람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절실해요.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서운하고 사실 삐지잖아요, 우리. 예. 근데 노년기에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안 하는데 누가 옆에 있어주나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아프다 쌤통이다 심지어 이러실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무업장수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네, 직업할 때 업자입니다. 네, 직업이 없어지는 거 맞죠? 네, 은퇴한 이후가 되니까 당연히 직업이 없어집니다. 노인 일자리라 그래서 뭐 관공서나 뭐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단기고 짧은 일자리고 사실 뭐 그냥 생계를 위한 일자리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직업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좌우해주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분이 땡땡전자의 상무님이다 이러면 그분은 그냥 본인이 땡땡전자의 상무님인 게 본인의 정체성이신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오셔서 안방에 앉아 계실 때는 그냥 어르신인 거죠. 시니어 남자 어르신 한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정말 우울해지고 이러시잖아요. 네. 현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장수는 무전장수입니다. 돈이 없어요. 네. 그냥 진짜 모아둔 돈이, 저도 없는데요. 네. 모아둔 돈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모아둔 돈이 많으셔도 돈을 쓰기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또는 뭐 내년에 죽는다라는 걸 알면 그 사이에 모아둔 돈 다 쓰고 죽겠지만 한 5, 60년 지금서부터 산다고 보자고요. 만약에 뭐 의학이 막 발달해서 그러면 모아둔 돈으로 n분의 1로 날짜로 나눠서 과연 저희가 그걸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으셔도 어르신들 돈 잘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돈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장수, 이제 홀로 독자, 이제 살 것자이죠. 네, 홀로 되신 분들. 그게 뭐 이제 뭐 황혼 이혼이 됐든 아니면 뭐 먼저 보내셨건 배우자를 뭐 어쨌든 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으셨건 어쨌든 이제 홀로 사시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외로움이 커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년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분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네. 아내분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분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냐면 일단 든든한 내 동반자가 돼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직업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당연합니다. 내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 훨씬 힘이 돼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면서 내 옆에 계속 소중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따뜻하게 보호자가 돼 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나랑 말 한마디라도 섞어주는 배우자가 돼 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뭐 민망해하지 마시고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하셔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담인데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분들은 사실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또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지고 볶더라도 나는 배우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제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좀 더 가볼까요? 자, 게다가 우리 부부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있으니 아이고 더 있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관계입니다. 아, 그렇죠. 폐경 이후로 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완경 이후로 성관계가 확실히 더 힘들어졌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남편은 60대 중반인데도 성욕이 왕성한 편이라 한 달에 몇 번은 관계를 원합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제가 거부하면 남편은 네가 이제 나를 남자로 안 보냐? 아이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세요. 나이 먹었다고 이제 귀찮은 거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네네네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남성 어르신 여러분, 아내분의 성욕이 저하되는 거, 남자로 안 보거나 나이 먹었다고 귀찮은 게 아닙니다. 네. 뭐 때문일까요? 앞서서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원인 하나 있죠?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호르몬의 부족 때문이에요. 그나마 조금 미량으로 나오고 있던 남성 호르몬도 이제 거의 나오지 않게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욕이 없습니다. 네. 그냥 신체적으로 완경 이후에 여성분은 성욕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저기에는, 그러니까 보시는 모니터에는 여성의 40%에서 50%가 성욕 저하를 경험한다라고 그러니까 써놨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성욕 저하가 되시는 분은 거의 100%에 가깝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냐면 저거를 막아주는 게 있죠. 그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신체적인 요인으로는 90% 100%인데 관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욕 저하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얘기도 제가 첫 번째 아마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성이 성욕을 느끼는 조건은 남성이 성욕을 느끼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대부분 그 지배를 받아서 성욕이 생기지만 여성분이 성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받는 느낌. 아,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내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생각이 드시면 비로소 내 안에서 스물스물 성욕이 생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여유 같은 거 있으셔야 되고 또 분위기도 좀 있으셔야 돼요. 야, 오늘 한번 하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남성 시니어 여러분. 네, 절대 안 돼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충분히 주시고 그런 감정을 만들게 보살펴 주시고 분위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그나마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쭉 떨어졌던 성욕이 그나마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욕이 저하되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라 제발 그걸로 뭐라 그러시면 정말 나쁜 남편이신 겁니다. 네. 자, 사연 계속 좀 읽어볼게요. 사실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질 건조증도 심해져서 그렇죠. 남편이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칼로 긁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는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는 손길 자체가 공포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당연하겠죠. 아픈데. 한 번은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솔직하게 자기가 나한테 손만 대도 난 아프고 무섭다. 그러니까 요즘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호소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와, 진짜 용감하신 분이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뭘 하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어떡하냐?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 라고 하더군요. 네.
아이고야. 네. 그 혹시나 사연 주신 여성 어르신의 남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아내분의 고통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해 주실 수 있는 거는 남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질건조증 얘기 조금 하고 갑시다. 우리 해야죠. 자, 완경되면 질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왜 성관계에서 액이 분비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삽입 후 왕복 운동을 되게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그게 덜해지니까 당연히 아프죠. 액 분비가 낮아지고 아내가 건조해지니까 건조한, 아마 겨울에 건조한 이렇게 피부를 막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건조한 상태에서 이 마찰이라는 게 얼마나 통증을 만드는지. 실제로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근데 원인이 이건 또 뭘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원인 또 그겁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바로 원인입니다. 에스트로겐은요, 질 내부의 점막의 두께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질 내부의 수분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 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질 내부는 건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건조한, 그리고 질 점막이 얇아지는데, 질 점막이 얇아지면 신경하고 자극이 가까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점막이 얇아지니까 중간에 그 완충지대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감각이면 훨씬 좋죠. 그러면 좋은 감각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건데, 나쁜 감각이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픈 감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질벽이 얇아진다, 또 건조해진다, 이런 문제로 통증이 오는 거죠.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에서의 그냥 보행 과정, 이런 데서도 따가움이 느껴지고 불쾌감이 되게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러신 거니까 제발 그거 갖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발 지금은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계속 사연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냉정한 아내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함에 밤새 울었습니다. 네. 사실 병원에도 가봤고 의사 선생님께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윤활제 사용 등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 병원에도 가셨구나. 하지만 남편의 이런 비난과 몰 이해 속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함만 커집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제 고통을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공감입니다. 그럼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이 모든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 저를 탓하고 비난합니다. 네, 이 사연 속에서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남편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아내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내분 이렇게 원하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 걸 원한다고. 사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갱년기 증상과 부부관계의 불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 저는 더 이상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는 아내, 늘 짜증만 내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제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심신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이분 병원 갔다 오셔서 말씀하신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윤활제 사용 같은 조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 호르몬이 앞서서 이제 잠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에스트로겐의 역할,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질벽의 두께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질 내부의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질 점막의 혈류도 증가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액, 흔히 우리가 애액이라고 얘기하는 애액의 분비도 촉진해서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성관계 할 때는 흥분해서 더 촉촉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끌미끌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질 내 산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질 내 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질 내부는 약 pH 4 정도의 약한 산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한 산성이어야지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걔가 바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기보호 기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 마찬가지로 질 내 산도의 안정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다 보니 사실 갱년기 증상의 어떤 대안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이 요즘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병원에서도 많이 실행을 하십니다. 결론 쉽습니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걸 내 몸에, 여성의 몸에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보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신요법이라고 해서 온몸에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는 건데 드시는 약이나 혹은 패치, 몸에 붙이는 패치로 장기간 계속 에스트로겐을 내 몸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몸 전체가 이제 여성 호르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냥 나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성관계에서 힘든 것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소요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 안에 넣는 약재라든가 아니면 질 안에 바르는 질 크림 정도로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뭐 이미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의 호르몬 대체요법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분과 아닌 분이 있어서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방암의 발현 가능성을 좀 높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써도 되는 분이 있고 쓰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쓰시는 분도 의사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처방해 주실 거예요. 가장 낮은 용량을 최단 기간에 그렇게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고요. 자, 우리 이분이 이제 보습제와 윤활제 처방을 받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질 보습제와 윤활제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랑 다르게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이것 때문에 안 좋으시다면. 근데 차이가 있어요. 보습제와 윤활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보습제는 평소에 질 내부에 계속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목적이고요. 윤활제는 특별한 그 시점, 그러니까 성관계 시점이죠. 성관계 시점에 그 부분을 질 내부를 미끈미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보습제는 규칙적으로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 2회나 5회 정도 사용하시게 되고 윤활제는 그냥 필요할 때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보습제는 장기적인 그래서 보습 효과가 있는 거고 윤활제는 일시적인 윤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습제랑 윤활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고 괜찮으신 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괜찮으신 분은 아주 약하게 내 몸을 자위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자위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용불용설이라고. 네, 자위를 하는 몸과 안 하는 몸은 서로 다릅니다. 자위를 계속 해주면 내 몸은 이 사람이 계속 내 몸의 주인이 성관계를 하길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본인도 아직 기능을 퇴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육 이완도 도움이 되고 혈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성관계 하실 때 성감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경 이후에 여성분이 남편분에게 바라시는 거 여기 다 그 사연에 써 있었는데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증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네, 꼭 필요하죠. 그리고 비난이나 잔소리 대신 따뜻한 태도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애정 표현해 주시는 거, 또 경청하고 대화하는 거, 함께하는 시간 만드는 거, 가사 분담 덜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성적인 압박보다 피하는 거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스킨십이나 가벼운 스킨십이나 애정적인 표현으로 따뜻하게 아내분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으로 되게 힘드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신체적인 고통으로 되게 힘드신 아내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두 분은 아마 이전에는
오히려 이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